이번 시간에는 지각 항상성과 착각이라는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탈무드에 나오는 말을 빌어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본다라는 것은 시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던 감각, 지각, 인지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경험들을 다 포괄해서 이제 본다라는 용어로 그렇게 대신한 겁니다. 그걸 제가 다시 고쳐 쓰자면, 금방 한 그 맥락에서 고쳐 쓰자면, 지난번에도 그렇게 제가 표현을 바꿔봤습니다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는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한다, 이렇게 고쳐 쓸 수 있겠죠. 여기서 본다는 것은 꼭 시각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난 시간에도 우리 감각의 이해와 관련해서도 교재는 다른 감각도 소개했습니다만 시각만 살펴봤고, 이 네 번째 주제도 시각, 그리고 이후의 내용들도 시각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그 이유는 제가 익히 말씀드렸듯이 다른 동물은 차치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물론 시각에 있어서 우리 인간보다 더 어떤 예민하고 정교하고 그죠, 에큐티가 뛰어난 동물도 있지만, 그런 동물의 경우에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감각보다도 이 시각이 세상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타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한편으로 또 진화적으로도 가장 정교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생성되어 있다,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각이 가장 많은 그런 왜곡, 착각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각 항상성, 착각이라는 것도 어, 음, 금방 탈무드 얘기처럼 자기 방식대로 보는 그 결과다, 아니면 금방 제가 얘기했듯이 착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슨 얘기인지 더 와닿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 보면은 원격 자극, 근접 자극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는 망막, 시신경, 이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도 그죠, 시각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원격 자극, 근접 자극이란 것은 맥락상 꼭 여기 이제 시각에만 국한된 그런 용어라고는 생각할 필요 없을 텐데, 달리 얘기하면은 실제 나 밖에 객관적 대상으로서 자극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나의 감각기관 속에 그러한 자극에 상응하는 그 대상에 해당하는 객관적 자극에 상응하는 어떠한 그런 입력된 물리적 사건, 즉 자극이 있느냐, 그런 의미로 여기서는 이제 시각을 대표적으로 원격 자극, 근접 자극이라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원격 자극, 근접 자극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걸 저는 이건 전문적인 용어겠습니다. 저는 달리 표현하자면, 실제 내 환경상에 자극이 존재하느냐, 그럼 그건 원격 자극이다. 나의 감각기관에 입력된 어떤 물리적 자극이 있느냐, 그건 이제 근접 자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원격 자극, 근접 자극이라는 용어를 염두에 두시고, 왜냐하면 이 뒤에 이 표에서 지금 지각 항상성 또는 착각, 환각 이런 것들을 일컬을 때 지금 근접 자극, 원격 자극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같이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격 자극, 근접 자극 있죠. 자, 지각 항상성. 원격 자극은 물리적으로 실제 변화된 특성이 없는데, 죄송해요. 거꾸로 했네. 물리적으로 변화되어 있는데 근접 자극은 불변하다. 이런 경우가 지각 항상성이에요. 달리면 내 외부의 물리적 자극은 일정한데 나는 계속 제가 거꾸로 하네요. 죄송해요. 자, 내 외부의 물리적 자극은 변화되었는데 나는 경험하기를 그것을 동일하게 경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흑백도, 크기, 색채, 모양, 명도 나오는데 이거 이제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에서 정상적인 경험이에요. 정상의 자기 방식대로, 우리 방식대로, 인간이란 종이 갖고 있는 방식대로 보는 것인데, 인간 종이 갖고 있는 어떤 보는 지각 특성이니까 정상 지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1장 그 부분에 할 때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제 경험주의자거든요.
로크보다 뭐 좀 앞선 세대, 거의 동시대 아니면 한 세대 정도 앞선 세대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학적 방법론, 즉 우리가 세상을 인식함에 있어서 과학적 방법론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4대 우상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우리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종족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 뜻이, 그 의미인저 바로 우리는 인간 종이라는 특성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간 종이 갖고 있는 그런 생물학적 한계 때문에 우리 인간 종 특유의 방식대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상을 객관적으로 알려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종족 우상이 있거든요. 그 위에 뭐 동굴 우상, 시장 우상, 극장 우상이 있는데 그거 뭐 지금 다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렇게 외부의 자극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변하지 않은 것처럼 경험한다. 예, 원격 자극의 변함, 근접 자극의 불변, 이렇게 도식 표로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이것들은 우리 인간종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지각이에요. 지각 항상성 무엇인지 뒤에 가서 이제 볼 겁니다. 자, 착각. 착각은 외부 자극, 즉 원격 자극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경험하는 즉 근접 자극은 변한 것처럼 한 경험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 보통 착각했다, 착각했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 시각에서 일어난다면 그건 착시일 텐데, 이 착시 뭐 다른 뭐 감각에서도 일어나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 지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미각, 그죠?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현상인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소위 정말 객관적인 어떤 대상에 대한 그런 인식에 함에 있어서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환각. 환각은 이거는 원격 자극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아예 원격 자극, 즉 외부의 대상이 되어지는 물리적 자극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데 나는 그것을 지각하는 거예요. 즉 근접 자극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각하는 경우가 환각이에요. 그래서 환각, 그리고 여기서 뭐 표에 안 나왔습니다만, 왜냐하면은 지금 감각, 지각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나왔지만, 인지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망상 같은 경우에, 즉 환각과 망상 같은 경우에는 소위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정신적으로 그걸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환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흔히 대표적으로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금방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할 때 나타나는 이상 지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 그런 진단을 내릴 때 이런 걸 기준으로 삼는다. 망상과 함께. 이제 망상은 여기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망상은 뭐 지금 지각 수준이 아니라 그런 인지 수준에서 얘기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뒷부분 가서 구체적으로 지각 항상성 보겠습니다. 지각 항상성 안에는 색채 항상성이 있고, 이 보죠. 밝기 항상성 또는 명도 항상성, 같은 말입니다. 교재는 밝기를 했는데 명도 항상성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가 크기 항상성이 있고요. 여기 이제 그림에 이렇게 이름이 있어서 제가 여기 따로 타이틀을 부제는 안 붙였습니다. 그래서 크기 항상성이 있고, 그다음째 모양 항상성 해서 네 가지 종류를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성 안에는 네 가지: 모양, 크기, 밝기, 색채. 자,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큐빅이라 합니까? 뭐 정확한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노란 조명 아래 있고 파란 조명 아래 있어요. 뭐 여기 그림에 나온 대로 대표적으로 여기 빨간색, 한 예로, 대표적이보다 한 예로 이 빨간색을 지금 보면은 이 노란 조명 안에서도 이것이 빨갛다는 건 여러분이 지각할 수 있죠. 아, 이건 빨간색이다, 이건 노란색이다, 초록이다, 이건 파란색이다, 뭐 흰색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 그대로 지각 알아볼 수 있죠. 인식할 수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노란색 배경을 제외하고, 그죠? 이렇게 요 윗부분만 이렇게 따로 떼놨어. 그래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요건 빨간색, 여기 빨간색 해당하는 요거 빨간색 해당하는 요거 같은 빨간색이라고 우리가 지각해요. 그런데 빨간색을 지각한 그것만 흰 배경 안에 놔둬보니까 완전히 색깔이 다르죠. 이거는 빨간색, 거의 빨갛게 보면 좀 주황색에 가깝고, 이거는 제 눈에는 거의 검정색에 가깝게 보여요. 물론 검정색은 아닌데 검정색보다는 좀 고동빛이 좀 도는, 갈색빛이 좀 도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검정색에 가까워요. 완전히 다른 색인데 이 배경 하에서는 같은 빨간색이라고 우리가 지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색채 항상성, 색깔 항상성이에요. 왜? 바로 우리 지각이 일어날 때
이 주변 배경색이 노란 배경색이다. 이 주변 배경색은 파란 배경색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은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계산이 일어나서 이 빨간색에서 각각의 빨간색이라 인식하는 데서 그 노란 배경에 해당하는 파란 배경에 해당하는 우리가 봤던 전자기파 빛의 파장을 제거해버리고 우리는 인식하게 되어서 빨간색 같은 빨간색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 다 제거하고 정말 빨간색 같은 빨간색이라고 지각한 그것만 따로 떼놓으니까 완전히 다른 색깔이죠. 이건 아까 봤듯이 원격작은 변했어요. 이 빨간색이라 인식한 것, 이 빨간색이라 인식한 여기에서 노란 조명 아래, 파란 조명 아래 이 빨간색에서 반사되어서 나오는 전자기파, 여기에서 반사되어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기기를 가지고 측정해 보면은 그 파장이 달라요. 원격작이 변했어. 그런데 우리는 뭐 불변하게, 즉 둘 다 같은 빨간색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배경을 다 빼버리고 빨간색이라고 같다라고 근접 자극이 불변하게 같은 빨간색으로 인식한 것을 그것만 왜 따로 딱 떼내 보니까 이건 완전히 그죠? 원격 자극이 동일하지 않은 그러한 화장대 빛을 반사하고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색채 향상성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시각이라 그랬죠. 자, 그다음 밝기 향상성. 요건 여러분 지금 모니터 아니면 뭐 그죠 미디어 기기 뭐 핸드폰에 이런 거 보고 계실 텐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려 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한테는 안 보이겠네요. 이 부분을 펜이나 손가락으로 가려 보세요. 어때요? 이 위에 부분하고 이 밑에 부분이 색깔이 같죠? 밝기가 같죠?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가 훨씬 더 밝아요. 여기가 보다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 훨씬 더 밝은데 여기를 가리면 저는 제 모니터를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려보세요. 가리면 이만큼을 가리고 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색깔이 똑같아요. 아까 지각 향상성이 어떻다 했죠? 원격 자극에는 차이가 있는데 변함이 있는데 근접 자극 내가 경험하는 것은 동일하게 경험하는 게 지각 향상성인데 이때 보고 있는 거는 지금 명도 향상 밝기 향상성이에요. 실제 이 경계 부분은 경계 부분이 접해 있는 이 어두운 부분은 이 부분보다 더 어두워요. 이 경계 부분이 접해 있는 이 밝은 부분은 이 부분보다 더 밝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더 어둡고 여기 밝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어두운 것과 경계를 이루는 이 더 밝은 부분과 이 부분이 같다라고 우리는 지각하고 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더 어두운 부분이 이 부분과 같다라고 지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밝기가 동일한데도 그죠? 이 부분이 더 어둡고 이 부분이 더 밝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둡고 더 밝게끔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일어나는 이 부분을 딱 가리고 나면은 실제 이 부분하고 이 아랫부분은 밝기가 같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 경계 부분이 더 밝은 쪽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밝다. 이 경계 부분이 더 어두운 쪽과 마찬가지로 더 어둡다라고 이 부분의 명도 항상성, 이 부분의 명도 항상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 더 밝다. 그렇게 지각하는 거예요. 자,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밝은 부분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어두운 부분과 이 부분이 밝기가 같다. 지각 항상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보다 더 밝은 이 부분이 이 부분과 밝기가 같다. 그렇게 지각 항상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 더 밝게 여기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리고 나면은 그죠? 결국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밝기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명도 항상성, 밝기 항상성, 지각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크기 항상성. 자, 지금 뭐 나무를 보고 있고 뭐 사람도 보고 있고 한데 지금 이 거리에 따라 이 망막에 맺혀지는 이 이미지 결국 이제 그 이 대상에 반사되어서 망막에 이렇게 투사되어지는 전자기파 될 텐데 뭐 여기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듯이 그 이미지 크기는 분명히 달라요. 이게 더 작게 보이죠. 작게 그려져 있죠. 이만큼의 크기로 이제 그 전자기파 반사돼서 투사된다는 얘기죠. 이만큼의
면적을 차지하고 이만큼의 크기에 상응하는 그런 전자기파가 반사돼서 망막에 도달한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게 더 크게 보여야 될 텐데 우리는 멀리 있다고 이 나무가 더 작게, 동일한 그 대상이 더 작게, 가까이 있다고 더 크게, 같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같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로부터 100m 떨어져 있다고 정말 손톱만 하고 내 눈앞에 있다고 해서 정말 뭐 1m가 넘는 사람으로 그 크기가 다르게 보이지 않고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그 사람의 크기는 항상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각한다. 그게 크기 항상성이에요. 이게 결국 뭐예요?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지각의 내용이 우리 뒤에 가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뭐 도식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우리 아까 뭐 아까간에 지난 시간에 뭐 형판 이론, 뭐 특징 탐지기 또 뭐 원형 이론이라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 이론 중에는 뭐 특성, 속성 탐지기가 더 타당성이 있다 했는데 어쨌든 형판이 됐든 원형이 되었든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그런 지각과 관련된 후천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의해서 이 입력되어지는 그런 감각 자료를 하향적으로 즉 지각이 감각에 영향을 줘서 해석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대상이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그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그렇게 지각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째 모양 항상성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벽에 같은 문인데 이 그림을 이제 각각 따로따로 보시면 돼요. 동일한 문인데 닫혔을 때, 조금 열렸을 때, 반쯤 열렸을 때, 다 열렸을 때 이게 다 열린 건가요? 어쨌든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모양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직사각형이고 이건 평행사변형처럼 보이고 이것도 그죠? 더 평행사변.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런 선에 가깝게 보이는데도 우리는 뭐 이건 다 동일한 모양의 직사각형의 문이다라고 우리가 그 모양을 문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모양이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문 모양은 동일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각하게 되죠. 예, 이게 바로 모양 항상성인데 조금 전에 나무가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또 다른 뭐 우리가 뭐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도 거리에 따라 크기가 작게끔 우리 감각기관에 그렇게 정보가 입력되더라도 동일한 크기로 인식하는 것처럼 모양도 그 방향이 달라져서 망막상에 이제 시각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망막상에 입력되어지는 그런 자극의 어떤 패턴이 달라지더라도 우리는 그건 동일한 모양으로 지각하게 된다. 이게 모양 항상성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제 참고로 레티넥스 이론이라는 넣어놨는데 레티넥스 이론이 뭐였죠? 우리 시각 이론 중에 삼원색 이론이 있었고 대립과정 이론이 있었고 레티넥스 이론이 있었어요. 레티넥스 이론은 우리가 색깔을 지각함에 있어서 망막, 레티나 그리고 콜텍스, 대뇌피젤이 같이 상호작용해서 우리는 색지각을 하게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레티닉스 이론은 색깔 지각에 관한 이론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각에 관한 이론인데 감각기관, 그 경우에는 눈이었지만 망막이었지만 감각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대뇌피질이 상호작용해서 즉 지각이 감각에 영향을 주고 감각정보가 또 지각에 정보를 입력하고 상호작용해서 우린 지각하게 된다라는 그 이론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모양이고 앞서는 크기고 이 경우에는 밝기고 색깔이고 하긴 하지만 레티넥스 이론, 색지각에 있어서 대뇌피질의 그러한 지각과 관련된 처리가 감각 과정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 이론에 상응하는 처리 과정에 의해서 이런 항상성, 지각 항상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 이 네 가지 지각 항상성은 레티넥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레티넥스 이론은 색깔 지각에 국한됐지만 그 레티넥스 이론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원리는 지금 이 네 가지 항상성이 다 적용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참고로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착각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뭐 착각예가 뭐 엄청나게 뭐 어쨌든 많이 그 제시되고 있어요. 뭐 167쪽에 보면은 착시의 분류와 설명 요인. 이때 착시라는 것은 이제 시각과 관련된 것이죠. 제가 담아놓은 이 그림도 시각과 관련된 것이에요. 뭐 착각 안에는 뭐 시각만 있겠습니까? 청각, 후각, 미각. 아까 우리 이 표에서 봤듯이 다른 감각의 경우에도 그죠? 착각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각을 중심으로 본다. 그래서 시각일 경우에 착시가 될 텐데 167페이지 뭐 착시와 관련 표가 있고 뭐 내용이 많습니다만, 그리고 168페이지 168쪽에 보시면 착시의 유형이라 해서 언뜻 봐도 뭐 한 20개 가까이, 10개 이상 15개 안 세봤지만 뭐 그게 몇 개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하여튼 많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 다 할 수 없고 제가 두 가지만 골라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보이는 흰 막대기, 위에 보이는 흰 막대기, 어느 크기가 같습니까? 같아 보입니까? 같아 보이지 않다면 어느 쪽이 큽니까? 어느 쪽이 작습니까? 이쪽이 커 보이죠? 이쪽이 작아 보이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실제 지금 뭐 펜이나 뭐 잴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재 보세요. 펜을 가지고. 똑같아요, 크기가. 근데 왜 이게 커 보이고 이게 왜 작아 보이죠? 바로 옆에 있는 이 나란히 달리는 평경선, 이건 철길이죠. 철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길이 쭉 멀어지니까 여기 옆에 이 그림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파란 선으로 간단하게 그려놨는데, 이 철길, 즉 이 선이 쭉 진행하면서 여기보다 여기가 좁아지니까 바로 이쪽이 멀다는 뜻이죠.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크기의 막대가 여기에 위치한다면은 당연히 거리가 먼 것은 이 너비가, 즉 크기가 작아지게 보여야 되니까 크기가 이게 같다라면은, 실제 크기가 같다라면은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각할 때 이것을 더 크게 지각한다라는 거.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작게 보여야 되는데 실제 크기는 같으니까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것보다 더 크게 보이게끔 해야지만이 거리감이 여기에 적용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지각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크기는 실제 같은데 크게 보이는 것은 착각이죠. 전달이 됐습니까? 자, 물리적으로 지금 흰 막대가 크기가 같아요. 우리 이 표 가서 보면은 착각 같은 경우에 원격 자극, 대상은 불변하는데 근접 자극, 즉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변한다. 이게 이제 착각인데, 자, 이 경우에 실제 물리적으로 작은데, 작은 게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 크기가 동일한데 그 동일한 것에 해당하는 그러한 물리적 에너지 또 물리적 정보, 물리적 자극이 우리 감각 기관에 입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철길을 보면은 이것이 여기가 멀고 여기가 가까우니까 먼 쪽에 있는 것과 가까이에 있는 이 두 막대가 같게 감각기관에 입력된다면 당연히 이 멀리 있는 것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거리라는 그런 거리감을 상쇄시켜서 그렇게 지각하는 덕분에 지각하기 때문에 이게 더 크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착각이 일어난 거죠. 이 경우는 지금 요 화살표 이렇게 위로 뾰족하게 아래로 뾰족하게, 이거는 또 안쪽으로 뾰족하게 그려놨는데 어느 쪽 길이, 요 안쪽에 있는 요 수직선이랄까요? 요 어느 쪽이 더 길어 보여요? 같아 보여요? 이쪽이 더 길죠? 이쪽이 더 짧아 보이고. 근데 실제로 이거 재보면은 또 여러분 이제 지금 직접 재보면은 이 길이가 동일해요. 뭐 때문에? 이 화살표의 방향 때문에 이쪽이 더 길어 보여요. 자,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서 이렇게 지각하게 되냐면 바로 이 모서리의 경우에 그런 거예요. 지금 모서리의 경우에 이 부분이 요 화살표, 이 부분이 요 화살표, 요 빨간 부분, 즉 모서리 부분의 요 부분을 요 그림으로 이제 간단하게 옮겨 놓은 거죠. 그리고 요 부분 옮겨 놓은 거죠. 자, 이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게 가까이 에 있는 모서리가 되죠. 이 부분은 어때요? 저 벽 안쪽에 있는 모서리가 되죠. 그렇다면 이것이 분명히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모서리인데 이 크기가 실제 물리적으로 같다라면은 이건 더 크게 보여지만이 그 거리감을 상쇄할 수 있다는 거.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감각기관에 입력되는 물리적 자극은 이것이 실제 같은 크기로 입력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분들은 나로부터 저 안쪽에 멀리 있는 모서리를 보여주는 선분이고, 이것은 나에게 가까이 튀어나온 선분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바로 그렇다면은 이 멀리 있는 이 모서리는 당연히
이 길이보다 클 것이라고 우리가 그런 경험에 의해서 즉 지각이 그 거리감을 상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길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다 뭐요? 우리 원근감, 거리감과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이 감각 정보를 지각이 그렇게 해석해서 이런 판단, 즉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일으키는 거죠. 이건 정상적인 시각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 조금 전에 봤던 이 착각과 관련해서 원근감의 예를 제가 2개 드렸는데 교재에 있는 것 중에 2개 보여드렸는데 이거 뭐 교재에 없는 그림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2 그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건 뭐 당연히 이제 뭐 배경도 그렇고 그린 사람도 아마 서양인이 그린 서양화 같아요. 이 그림도 유명한 그림인데 작가가 계실 텐데 제가 그 작가는 제가 모르겠고 어떤 유명한 그 서양 미술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제 풍경일 테고 이것도 하나의 풍경이죠. 이 그림은 뭐 익히 여러분 아는 사람 아실 거예요. 세한도 해서 국복 185인데 이게 추사 김정희가 그린 그림인데 이게 시가로 뭐 2천억 정도, 2천억 이상, 어떤 3천억이라는데 뭐 정확한 값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수천억 이상이 되어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현재 이 흔히 골동품으로 치자면 이제 국보인데 그런데 이 2 그림상에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한테 좀 낯선 게 있었어요. 낯선 장면이, 낯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지금 집을 보면은 이 여기 보면은 이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뭐 동그랗게 동굴처럼 생겼는데 어쨌든 이 입구가 이쪽에서 보는 걸로 그려놨어. 그런데 이 집 정면은 앞쪽에서 보는 걸로 그려놨어. 그런데 이 지붕이랑 이 옆 벽면은 또 이쪽에서 보는 걸로 그려놨어.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이쪽이 가깝고 이쪽이 먼데도 여기 길이나 여기 길이가 차이가 없어요.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차이가 없어요. 즉 원근감이 없죠. 여기에는 원근감이 여기는 이 선 그어 놓은 것은 실제 그림에 있는 선은 아니에요. 이제 원근감을 여기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원근감을 표시하는 선들이 이게 그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 이 그림에는 이런 선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철저하게 원근감이 다 적용돼 있죠. 그죠? 이 지붕의 높이라든지 이 방향이라든지 그죠? 이 강인지 바다인지 모르겠지만 이 너비라든지 완전히 원근감이 다 적용돼 있어. 이 둘 사이에 그런 차이가. 이건 우리 현재 여러분이나 저는 이게 익숙하고 이게 좀 낯설게 보일 거예요.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그리진 않고 여기에 가깝게 그릴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과거에 우리 조상들 그리고 이 한자 문화권 소위 동양이라는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뭐 예를 들어서 풍경 같은 이 배경을 인식 지각했고 서양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인식 지각했다는 것. 즉 뭐냐면은 서양인들은 1인칭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봐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 대상이 하나다. 하나다 해서 너와 나 서양은 주체 객체 즉 주체인 나가 객체인 대상을 뭔가 이렇게 잡아채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감각하고 지각하고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동양은 주체 객체라는 개념이 없이 우리는 전체 속에 전체를 구성하는 서로 구별 없는 하나다 해서 그림을 그릴 때도 내가 그 대상의 입장이 되어 가지고 내가 3인칭 제3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백이 하나도 없죠. 하늘까지 다 채워넣었어. 하늘에 파란색도 채워놓고 구름까지도 다 색깔을 해서 채워넣는데 여기에는 딱 검은색 하나만 가지고 딱딱 표시했는데도 굉장히 사실적이죠. 나머지 여백이 하늘과 땅을 다 우리가 지각하게끔 달리하면 판단 해석하게끔 그렇게 여백을 가지고 표현해요. 채워넣지 않아요. 바로 있다 없다 달리하면 음이다 양이다 이런 구분이 없이 있다 없다 유무가 서로 상생함으로써 전체를 다 이루고 있다라는 그러한 세계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 없어. 다 하늘도 뭔가 의해서 채워지고 구름도 흰색에 채워지고 다 채워져서 이 각각이 개별적으로 그 대상을 표현하는 이런 식의 분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서양인들은.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서양인들, 이제 한국인들, 서양인들은 타인을 보든 세상을 보든 자기 입장에서 봐요. 자기는 주체고 나머지는 다 객체예요. 그래서 1인칭 입장에서 보고, 동양인들은 그죠? 타인 입장에서 자기를 봐요. 타인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해서 3인칭 입장에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아니라 이러한 경험에 의해서, 달리 하면 문화라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지각이 감각에 영향을 줘서 아까 그림 같은 경우에 예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어 같은 걸 보면은 2인칭이나 3인칭 대명사 you, she, he 같은 것들은 문장 앞에 나올 땐 대문자로 쓰지만 의문문이 된다든지 도치가 되면 소문자로 쓰죠. h나 s 이런 것들을. it도 그렇고죠. 그런데 I라는 주어는 문장 앞에 나오든 중간에 나오든 도치되든 간에 항상 대문자예요. 그게 바로 이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지각에 있어서 세상과 타인을 인식함에 있어서 내가 주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언어에도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맥락 속에서 얘기할 때 주어 생략하고 얘기 많이 하죠. 야, 밥 먹었냐 이러지. 야, 너는 밥 먹었냐? 그녀는 밥 먹었냐? 철수는 밥 먹었냐? 이렇게 이름 안 부르죠. 아니면 대명사로 지칭하지 않고. 나는 오늘 점심 먹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나 점심 먹었냐? 점심 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집에 가면은 앉자마자 나는 짜장, 그럼 나도 짜장, 뭐 너는 짬뽕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영어로 옮겨봐요. I am 짬뽕, I am 짜장이 돼요. 영어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결국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뭐요? 그 맥락 전체를 고려해서 맥락 속에서의 나를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맥락을 다 조각조각 내고 나는 이 대상이나 맥락으로 더 동떨어졌어. 나는 주체고 다른 것들은 다 객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인식하는,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이제 문화 심리학에서 다루는데, 이것이 아까 이 그림이나 이 착시에서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 이 거리와 관련된 이 착각에도. 그래서 이 서양 문화는 왜 이런 식의 지각이 일어날까? 바로 문화란 이름으로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느냐가 바로 이러한 심리적, 구체적으로 지각에 영향을 주게끔 그렇게 후천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본다 할 때, 자기 방식에는 선천적 요소와 후천적 요소가 같이 합세되어 있다. 그래서 선천적 요소는 장전된 총괄, 즉 유전적 요소와 같은 것이고, 후천적 요소는 결국 우리가 살면서 하게 되는 후지부식간에 일어나는 그리고 다양한 그런 경험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물론 서양인이나 동양인이 할 것 없이 다 인간이라는, 아까 뭐 종족 우상이라는 말도 했습니다만, 인간이라는 종이라는 특성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그런 감각, 지각 경향성이 있지만, 후천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지각에 영향을 준다는 거, 세상을 인식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거, 경험이 달라진다는 거. 서양인들은 주로 사냥이나 해적질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동양은 넓은 땅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공동체를 이루면서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재배하고 수확해서 먹고 사는 일을 했고,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넓은 땅이 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훔친다거나, 그죠? 해적을 한다거나 사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바로 그러한 문화 차이가 언어에도, I는 항상 대문자 쓸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자기, 나는 주체고 나머지는 다 객체니까 자기의 중심적으로 이 객체들을 소위 바람직하다라고 여기진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와 관계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 그리고 이 동양을 식민지화하는 그러한 사상적 뿌리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째 시간에 얘기한 정신과 물질을 별개로 보는 이원론적 생각의 과 동일한 맥락에서 생겨난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이원론이, 제가 그때 뭐 장황한 시간을 들여서 소개도 하고 뭐 나름 뭐 비판
또 했고 그런 뉘앙스를 얘기 드렸는데 바로 이원론의 그런 철학적 뿌리, 그런 세계관 인식이 문화란 이름으로 바로 이런 데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원론이니 뭐 문화니 하는 그런 소위 우리의 심리적 또는 정신적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 결국 생존과 번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있어서 그 수단, 방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 여기는 주로 사냥, 해적, 도적질로 먹고 살았고 우리는 1년 내내 같이 계속 소통하면서 기다렸다가 수확해서 먹고 하는 그런 농사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세상을 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림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러한 착시도 낳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착시는 바로 금방 얘기한 이러한 서양의 1인칭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그러한 경험 때문에 이러한 착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빌딩의 각진 이러한 건물들 사이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들 사이에 크기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착각을 경험할 확률이 없거나 낮아요. 이러한 철길 문명 속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 그냥 밖에 나가면은 온통 그냥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어서 어디가 끝이고 처음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대평원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러한 착시, 착각을 경험 안 할 수도 있어. 결국 인간이란 종 이름으로 선천적 타고난 보편적 지각 경향성 때문에 착각도 있지만, 그죠?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길들여졌냐가 바로 결국 우리 뇌가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뇌가 그 환경에 맞게끔 가소성, 구조가 변할 수 있는 특징성 때문에 그게 맞게끔 뇌가 변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착시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원감이 이것보다는 우리에게 지금 더 밀접하게 여겨지고 바로 이러한 주체, 객체라는 이원론적 인식 경향도 생기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현재 지금 이쪽이 더 가까워요. 우리에게는 이런 문화도 있죠.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것도 있지만 이쪽에 많이 길들여져 있어.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더 익숙해져 있어. 왜? 우리도 이 착각을 해요. 왜? 이런 문명에서 그리고 서양의 이러한 이원론적 주체 객체 인식하는 이러한 교육을 100년 이상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맞게끔 뇌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가소성에 의해서 재조직화되어서 그 지각이 감각을 이러한 착각이 일어나게끔 앞서 봤던 그런 착각이 일어나게끔 상당 부분 영향을 줬고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문문 영어 처음 배울 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부정의문문이 항상 헷갈렸거든요. 상대방이 질문을 하는데 부정문으로 질문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요? yes, no가 늘 헷갈리죠. 저도 지금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 중심적으로 대답하는 식으로 대답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대답하는 것과 부정문의 대답이 거꾸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답할 때 상대방이 부정문을 묻으면은 그 사람의 이 긍정으로 물느냐 부정문으로 물느냐 그 입장에 맞게끔 yes, no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상대방이 부정으로 묻든 긍정으로 묻든 자기 입장에서 대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문을 배울 때 영어 부정 의문문을 배울 때 그렇게 대답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 차이 때문에 우리의 언어적 사용과 언어 인식 지각에 있어서도 그런 오류를 낳는 경향성이 있는 거야. 일제 시대 때 여러분 이렇게 알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있었지만 우리 언어를 못 쓰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름만 가르치고 한국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 강압적인 그런 제재가 있었고 했죠. 그 왜 그래요?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바로 자기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보는 데 영향을 주는 거야. 지각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일제시대 때 일어를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셨을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라는 그런 자기 역할에 맞는 일을 충실하게 한다는 점은 또 그건 그죠.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곤란하고 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일어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한국말을 못 쓰게 한다. 좀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환영할 만한 그런 기분 좋은 일 아니죠. 불쾌한 일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자기 돈 내서 영어 배우러 다니죠. 그때는 강제로 일을 가르쳐서 어쩔 수 없이 배웠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 돈 싸들고 가서 영어를 배워요. 바로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쓴다는 것은 바로 이네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세계관, 즉 지각 경향성을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거. 그것뿐만 아니죠. 벌써 우리는 100년 전부터 이 서양 문물 때문에 언어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있는 것도 다 서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인식, 이러한 그림, 이러한 착각이 더 익숙해져 있어요 이미. 근데 영어를 그렇게 배운다는 게 바로 일제시대 때 일어를 열심히 가르치나 배우는 것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한 시간을 들여서 얘기하냐면은 첫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바로 이러한 문화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냐가 그 사람들의 철학과 관련해서 이원론적인 생각 그리고 금방 봤던 지각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렇게 인식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폭력을 낳고 제국주의 전쟁을 낳는 그러한 사상적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고해 볼 만한 문제예요. 영어를 전혀 안 배워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영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일제시대 때 일어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지 그거와 상응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요즘 뭐 그좀 매스컴도 그렇고 어디 갔더라도 그렇고 영어 때문에 난리죠. 우리 스스로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해방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지금은 스스로 미국 식민지 국민으로서 아주 충성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비꼬아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말이 많이 길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뭐 시간이 거의 됐지만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지각 항상성 요거 하나 남았으니까 요거 하나 더 보기로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주황색 원이 보입니다. 크기가 같아 보입니까? 달라 보입니까? 달라 보인다면 어느 쪽이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이쪽이 커 보이죠? 왜 그렇죠? 주변에 있는 이 맥락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따로 떼어서 이것만 지각하지 않아요. 바로 뭐죠?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게슈탈트 심리학. 환원주의, 구조주의, 분트의 그런 심리학에서는 그냥 조각조각 꼭 조각조각 요소로 접근하지만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전체로 접근한다 했죠. 이것만 따로 떼어서 우리는 지각하지 않아요. 이것만 따로 떼어서 개별적으로 지각한다면은 요거나 크기가 같게 우린 지각돼야 될 텐데 이게 더 커 보이는 것은 이것이 주변 자극, 즉 어떤 상황, 어떤 맥락 하에 있냐에 따라 이 크기가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더 작아 보이고 이게 더 커 보이고. 이것도 착각인데 이제 교재는 이것이 에빙하우스 착각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에빙하우스 착각은 이제 이 처음 이 착시를 이제 소개한 사람의 이름일 테고 흔히 이것을 크기 대조 착시라고 그래요. 이제 시각과 관련되니까 착시해서 크기 대조 착시 뭐 이렇게 불러요. 네. 그래서 요건 지금 아까 이 경우에도 같은 크기인데 이만큼 멀리 있다면 당연히 이것이 클 것이다 해서 그렇게 착각하고 그죠? 같은 크기인데 이것은 멀리 있는 모서리니까 같게 보인다면 당연히 이것은 클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도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아래 위 화살표가 있는 이 맥락 속에서 지각하는 것이니까 바로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형태주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식 즉 지각 경향성을 보여주는 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전체 맥락 속에서 중간에 있는 원의 크기를 우린 지각한다. 이것도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전체 속에서의 어떤 개별 대상을 지각한다라는 경향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크기는 분명히 이쪽이 커 보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손가락으로 이 원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짚는다라고 이렇게 하면 아니면 실제 이러한 원에 해당하는 뭐
물건을 이렇게 배열해 놓고 보더라도 이게 커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이 중간에 있는 이 원을 잡아보라 이렇게 하면은 이 두 개의 경우에 각각 잡을 때 그 손가락 크기를 비디오로 촬영한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돌려서 비교해 보면은 이 손가락이 처음 시작해서 나중에 집을 때까지 이 손가락은 이쪽이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이 손가락 너비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똑같은 크기로 이 손가락을 벌리고 집게 돼요. 즉 뭐요? 몸은 속지 않는다는 거. 시각 구체적으로 이제 뭐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시각에 있어서 이게 크게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행동을 해서 이 몸이 반응해서 그 크기에 해당하는 손가락을 이 집을 때는 이 손가락이 커졌다 작아졌다 보이는 것처럼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두 경우 다 똑같은 손가락 크기로 벌려서 짓는다는 거. 감각을 통한 지각은 전체 맥락 속에서 지각하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지만 우리의 이 행동 이것은 그렇게 속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과 관련해서 뭐 또 재미난 얘기도 있지만 그걸 하려면 이제 뇌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기회에서는 다음 얘기를 하기로 하고 네 다음 내용이 이제 5번째 지각 능력에 대한 논쟁인데 요건 10분 쉬었다가 벌써 50분이 다 돼가네요. 그럼 4시에 다시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